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시의 경우 발열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16배나 늘었고 긴급 전화를 통한 구조 요청도 평소보다 6배 증가했다고 중국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 한인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해 교민 800명 정도가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현지에서는 의약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주중 한국 대사관 등은 한국에서 의약품을 긴급 조달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일요일 이후까지 길게 이어질 예정인데 기상청은 소노와 계량기 동파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전남 완도 섬 지역은 식수 확보마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상수원이 고갈되다시피 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물 공급이 이루어지며 밭작물과 공장 가동에 쓸 용수도 조달이 끊길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발열 환자 수가 일주일 사이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1일 기준 발열 환자는 2만 2천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전화 120 구조 요청은 지난 9일 3만 건이 넘어 평소보다 6배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시는 제조업체 등과 협조해서 신속 항원검사 키트 2,500만 개를 시중에 풀고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500위안, 약 9만 4천 원의 장려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최근 방역 조치 완화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중국 베이징 한인촌에서만 800명가량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민들에게 공급할 약이 없다는 건데요. 한국에서 의약품을 긴급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한인촌에 있는 한 중의학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약품을 포장하는 손이 분주합니다.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항생제, 소염제, 인후통 소염제 등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더 다른 약들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저희 병원에도 약이 좀 재고가 많이 모자른 상태여서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통해 틈틈이 온라인 진료도 이어갑니다. 먼저 각 가정의 상비약을 증상에 따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모자란 약품을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도 두 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처방해드려요? 네네. 아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근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교민사회 차원의 자체 의료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교민만 1,200여 명. 연일 양성 신고와 도움 요청이 쇄도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교민 15,000여 명 가운데 5% 수준인 800명가량이 확진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의료 상담에 나선 한국인 의사는 6명에 불과합니다.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저희라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도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이 패닉 상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 품귀 현상. 280명분의 약을 미리 마련해 뒀지만 사흘 만에 바닥났습니다. 베이징의 극심한 사재기 현상 때문에 지방에서 웃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향후 한 달에서 한 3달까지 저희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 쪽 산하 통해서 저희가 행랑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주중 한국 대사관은 북경 한국인회, 중국 한국인 의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긴급 조달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 본격적인 추위가 몰아칩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충북, 경북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영하 45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14일 아침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아침 지역별 기온은 대관령 영하 17도, 철원 영하 16도, 파주 영하 14도, 서울 영하 10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완도 섬 지역은 올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수원이 고갈되다시피 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물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네, 밭작물과 농장 가동에 쓸 물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물이 넘실대던 곳이 드넓은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지 오래되면서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완도 소안도 주민 2천여 명이 쓰는 상수원 저수율은 불과 3.2%로 고갈 직전입니다. 가뭄이 지속하면서 섬은 40일 넘게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날은 일주일에 단 이틀에 불과해 주민들은 이렇게 물탱크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도 지역의 평년 강수량은 1,400여 밀리미터인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이후로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섬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건 아닌지 주민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뭄은 내가 64살 먹었지만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자랐어도 이런 경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하게 가뭄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뭐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지금 뭐. 소안도에는 김밥용 김을 생산하는 공장이 19곳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데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면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부족이 현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일단 공장을 스톱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 김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매일 급수차 8대가 동원돼 다른 섬에서 가져온 물을 상수원에 채우고 주민에게는 병에 든 물도 공급하고 있지만 날씨가 나빠지면 이마저도 중단되고 맙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해 벼 모내기가 늦어진 데 이어 밭작물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마늘 종자 자체가 썩어버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그 마늘 포전 보면은 한 20% 정도는 그 포전이 비어 있어요. 앞으로 가뭄이 길어지면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공장 가동에 쓸 물 부족도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 동토층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돼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얼음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금 빙하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극지방이라든가 혹은 그린란드 지역에 이런 혹은 또 뭐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지대 같은 데서는 생물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춥죠. 네. 더구나 1년 중에서 6개월가량 어두운 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심각한 기후변화로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4배 정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극지방 여름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빙하라든가 또 영구 동토층이 아주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동토지대라든가 빙하 안에 존재하고 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빙하가 녹고 동토가 녹아내리면서 세상으로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에 불을 붙였던 사건이 1998년에 알래스카의 동토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왔던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죽은 여성 시신이 알래스카의 동토에 묻혀 있었는데 동토가 냉동고 역할을 해주면서 바이러스가 그대로 보존이 되었죠. 네. 그러다가 기후변화로 동토가 녹아서 시신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사라졌던 전염병도 다시 나타나서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잠자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런 빙토, 얼어있는 땅에서 깨어나면서 인간과 동물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던 사건이 2016년에 발생을 했죠.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에서 12살짜리 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을 졌는데요. 네. 탄저균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이미 술록 2,300여 마리가 죽었고요. 주민 8명이 탄저균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았죠. 이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동토의 땅 시베리아가 녹으면서 오래전에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 시체가 드러났고 이 균이 술록과 목동에게 전염되면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대 바이러스가 실질적인 위협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빙하 속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됐나요? 유럽 우주연합기구는 이제 2021년 10월 22일에 영구 동토층 해동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방출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녹는 것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 심지어 냉전 시대의 원자료와 잠수함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네. 영구 동토층 북반구에서 약 2,30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고요.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의 대부분은 100만 년 전의 것이고 깊이가 깊을수록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나 저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빨리 따뜻해지면서 네. 2100년까지 지표면 근처 영구 동토층의 최대 3분의 2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들은 밝혔죠. 네, 세기 말까지 영구 동토층의 3분의 2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 이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인류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보고서를 보면은 3m가 넘는 깊이의 영구 동토층이 지구상에서 현재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환경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깊숙한 곳에 있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 이 박테리아들이 녹은 물과 섞이면서 새로운 항생제 내성 균주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동토층이 녹아서 물로 흐르게 될 경우는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의 운송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영구 정착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말합니다. 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미 항공우주국 제트 추진연구소의 킴벌리 마이너는 우리는 오랫동안 다양한 조건에서 사는 미생물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이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 자, 이렇게 영구 동토층과 빙하가 녹아서 고대 바이러스나 세균이 다시 드러난다면 이제 이것을 인류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라든가 탄저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바이러스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류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발견되었거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네. 연구팀은 티베트 고원의 두꺼운 빙하를 50m가량 길게 뚫고 표면을 채취해봤더니 15,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티베트 고원 빙하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바이러스들의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빙하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발견했는데 총 33가지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발견했는데 이 중에서 28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바이러스였죠. 사이언스 얼라트는 바이러스 표본은 호수 아래와 메모리의 털이라든가 시베리아 늑대의 창자 등에서 추출해 연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은 약 48,500년을 깊은 영구 동토층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감염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비록 그들이 연구한 것들은 아메바에게만 전염성이 있었지만 연구팀은 수천 년 동안 영구 동토층에 갇힌 다른 바이러스들이 사람과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연구팀은 이젠 영구 동토층에 갇힌 바이러스가 기후변화로 이 지역이 녹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될 것이고 이것은 지구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영구 동토층이나 빙하에서 나오게 된다면 코로나19처럼 또 새로운 팬데믹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영국의 가디언즈는 올해 10월 19일에
다음 팬데믹은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데이터가 보여준다라는 기사를 게재했고요.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의 스테판 아리스브로스 박사 연구팀은 냉동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 빙하에서 나오는 소량, 중간 그리고 대량의 녹은 물이 유입되는 근처의 하전 호수에서 토양이라든가 침전물 표본을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영구 동토층에 갇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다시 깨어나서 지역 야생동물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더 크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팬데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빙하가 녹았을 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고 코로나19처럼 새로운 팬데믹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정체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상황만은 막아야 할 것 같은데요. 꼭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날씨학개론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이 달 탐사선 발사에 성공하자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을 포함한 우주 공간의 자원을 사고팔고 또 여행을 즐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는 달 착륙선이 현재 본부와 안정적인 통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차례 연기 끝에 발사에 성공하면서 달 착륙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약 5개월에 걸친 우주 비행 후 내년 4월 말 착륙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間近でですね、スペース X の打ち上げを見てですね、素晴らしい、非常に美しいですね、打ち上げだったと。 성공할 경우 일본은 세계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나라가 되는데 이 도전이 주목받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서 얻은 자원을 사고 파는 등 본격적인 민간 우주 사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페이스는 달 표면에서 채취한 모래 등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우주에 안정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시험도 하게 됩니다. 民間事業者による商業的な宇宙開発の先端事例になるものであり、今後月面や月周辺での経済活動も含めて宇宙ビジネスのさらなる成長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지난해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우주 여행을 다녀온 일본 기업가는 내년에는 달 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포함된 달 여행단은 우주선을 타고 6일간 달 주변을 돈 뒤 지구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I have always fantasized about space and the moon since I was young, and I cannot wait to go to space. その月に行った体験っていうのを地球に持ち帰って今後の人生にそれをどう生かせるか、そういったことをかなり突っ込んで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따라 2년 뒤에는 사람이 탄 우주선이 달로 향하게 됩니다. 개발 기술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멀고 멀었던 우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점포로 전화를 걸면 챗봇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확대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제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0대 중증 시각장애인 장용전 씨가 가까운 이마트 점포로 전화를 겁니다. 챗봇을 이용하란 안내 음성과 함께 통화가 곧바로 종료됩니다. 챗봇 채팅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화면 또는 문자 URL을 터치해 주세요. 문자로 온 챗봇 링크를 클릭해 상품 검색창을 누르고 안 되네. 가려던 이마트 점포를 찾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립니다. 화면 구성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쓸어서. 지난 10월 말 이마트가 전국 점포에 모바일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음성 서비스를 종료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집 전화 등 유선으로 점포에 전화하거나 본사 대표 전화로 걸 경우 여전히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소비자 편의를 포함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소외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 화면 읽기 기능을 이용해 각종 앱에 담긴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상품 설명이 이미지 파일로 돼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보유한 쿠폰이 있어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걸 클릭해야 쿠폰 적용이 되는데 클릭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앱 쓰는 걸 이제 포기하고 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많은 정보가 시각화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의 정보 접근 제한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층에겐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적응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고성능 인공지능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내년 말이면 물가가 상당히 잡힐 거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도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1년 뒤 물가 전망을 물었더니 5.2% 오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10월에는 5.9%였는데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휘발유가 4.7%, 식료품은 8.3% 오를 것으로 예상해 전달보다 각각 0.6%포인트와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소비자들의 기대와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말이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될 거라며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ll, I believe by the end of next year you will see much lower inflation if there's not an unanticipated shock. 노동부가 곧 발표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달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전문가 전망치는 10월 7.7%에서 11월 7.3%로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면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연준이 보폭을 줄일 거란 전망도 더욱 우세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주 내내 표정이 어두웠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58% 오르는 등 주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너무 믿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말 전문가들이 1년 뒤엔 물가가 잡힐 거라고 예상했지만 전망이 빗나갔다며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붉은색 장미부터 동화 속 과자집, 눈 내린 하얀 트리까지 모두 호텔들이 내놓은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화려한 모습에 한 번 감탄하고 가격에 한 번 더 놀랍니다. 10만 원대부터 20만 원을 훌쩍 넘긴 케이크도 있는데요. 호텔들이 재료값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린 겁니다. 20만 원에 달하는 고가지만 품절돼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솟은 가격만큼 인기도 올랐는데요. 예약 연결이 어려워 전화만 수백 통 했다는 후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케이크 하나에 무슨 20만 원이나 주고 먹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가성비를 따진 케이크도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출시한 이 케이크의 가격은 9,98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로도 소비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달로 다가온 새해 설 선물 시장에서도 극과 극 경향이 보입니다. 백화점들은 만원대 가성비 좋은 와인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우 선물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설 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고급 선물에 집중했지만 중저가로도 상품군을 다양화하면서 지난해보다 품목을 많게는 30%까지 늘렸습니다. 최근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이 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중간 가격대 소비가 사라지고 초고가나 초저가 상품이 주로 팔리는 소비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보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여름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주민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주민들 생각은 어떨지 박정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넉 달 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차올라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열악한 주거 환경 탓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하거나 신축과 공동개발을 통해서 줄여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온 대책이 바로 반지하 바우처입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상과 반지하의 평균 월세 차액인 13만 8천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지상으로 올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그 반지하에서 20만 원만 받아서 위로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우처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신림동 참변이 일어난 바로 맞은편 골목, 다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은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여름 세찬 비가 내린 저녁 70대 노부부가 사는 이곳에도 부부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등 이미 주거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가 우려돼 바우처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5층에 가려면 적어도 5, 60만 원 돌라 하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비싼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바우처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반지하를 없애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지하에 살던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리적 반지하를 없애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차의 연계 계획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열악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몸을 눕힐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 반지하.
모두 없앤다는 선언적인 대책에 앞서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올려줄 근본적 방법이 무엇일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이 올 겨울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올겨울이 따뜻하고 코로나19로 중국의 가스 수요가 위축된 게 도움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올겨울 한숨을 돌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가스 창고를 채우는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winter, it looks like we are off the hook. We may go through this winter with some economic and social bruises. 27개 EU 회원국은 새 공급처를 개척하고 에너지를 아끼며 필요한 가스를 비축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온화한 겨울과 코로나19로 중국의 가스 수요가 위축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입니다. IEA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중국의 LNG 수요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천연가스 270억立方미터가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년 겨울이 올해처럼 따뜻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선 회원국의 공동구매로 역내 가스 수요량의 15%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We have to operationalize it now in the joint purchasing mechanism. Every day of delay comes with a price tag. We have discussions with member states, partner countries and their companies that are ongoing. IEA는 이와 함께 EU가 1,000억 유로, 약 138조 원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IEA는 지난해 EU가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가동한 기금의 3분의 1만 쓰면 부족한 가스 공급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대구 도심 면적의 15%에 이르는 공장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네, 한화 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조 원을 투입해 연간 1.5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1.5기 수준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강을 끼고 흐르는 성서 산업단지. 산단을 가득 메운 공장은 모두 파란색이나 회색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이런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지역 산단 21곳에 태양광 패널과 전력망 등의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1.5기가와트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95만 톤 줄이고 전력 자립률을 17%에서 30%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력 자급률을 현재 17.1%에서 30%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3년간 약 1조 원의 효과가. 투자비는 모두 3조 원. 한화 자산운용이 펀드를 조성해 돈을 대고 국내 주요 태양광 설비 생산업체 대부분이 참여합니다.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나 발전업체에 팔아 향후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돈을 모아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사업성 분석 이런 걸 철저히 하고요. 대구시 재정 지원 부담 없이. 대구시는 탄소 배출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입니다. 대구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고 도심 면적의 15%에 달하는 산업단지 공간 활용과 노후 슬레이트 성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건물의 일부인 지붕을 바꾸는 사업으로 소유권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산단 관리 규약을 바꿔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단에 있는 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여 장밋빛 전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오늘 19일부터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빛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오늘 19일부터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2022 서울 라이트 광화와 2022 서울 빛초롱을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미디어 아트쇼와 빛 조형물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빛초롱은 그간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사람들이 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열광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TV 방송을 보면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좋아할까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르여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네. 인간은 타인의 삶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훔쳐보고 싶은 관음적 호기심이 있는데요. 예. 그만큼 자신과 타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은 인간이 생존하기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서 감동을 주는가 하는 점인데요. 이런 점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특정한 상황에서 인물이 벌이는 현상 자체에 호기심을 집중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과 특정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며 인간 본연의 성격과 행위의 근원에 대해 추론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 유형도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방송사의 다양한 시도와 그리고 유사한 포맷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기는 꾸준했지만 그 소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의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부터 육아, 먹방, 요리, 여행, 오디션, 컨설팅, 그리고 연애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합니다.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특정 사항을 지정하지 않고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리는 유형이 있고 특정 과제를 주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형, 그리고 특정 상황을 설정하면서 인간 상호 간의 협력, 갈등과 투쟁의 과정에 주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일상의 대부분의 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할 만큼 그 그렇죠. 유형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성패를 좌우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패 여부는 현실성이겠죠.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송 장르로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실제 현실을 전달하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편집되지 않은 모습, 즉 현실 그 자체를 시청자 앞에 옮겨놓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 장르에서는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 비교 과정이 작용합니다. 예.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를 통해 경험되는 인물이 마치 실제 인물인 것처럼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실제 인물의 실제 상황이나 실제 행동을 주로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청자들에게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능력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데요. 내 의견이 옳은지 알고 싶고 내 능력이 뛰어난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비교 동기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를 잘 이끌어내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방송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닌 방송 속 인물들과 비교하는 심리가 왜 그럴까요? TV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같은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의 타인들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타인의 의견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또 그들의 삶을 직접 추적하지 않아도 TV를 통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그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짝짓기 예능이라고 불리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네, 있잖아요. 자, 이 인기는 어떤 심리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예능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 가볍게 포장되어서 시청자들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프로그램 안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현재 사회 문제와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성 관계와 사랑은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인간에게 사랑은 음식처럼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음식과 사랑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대중문화는 당연히 이런 보편적 선호를 반영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에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감을 잃었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네. 거기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에 대한 탐색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연애 욕구의 분출구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현실에선 어려운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공감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연애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 쇼미더머니 같은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도 꾸준히 인기입니다. 저도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걸까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 경쟁과 우연을 꼽을 수 있는데요. 참가자의 경쟁 구도에 기반을 둔 오디션이나 경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들 간의 경쟁이 있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의미는 영화와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장르들과는 다소 구별됩니다. 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일정한 서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서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관찰하는 포맷을 지니고 있어서 제작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서사성도 있지만 나름대로 서사를 지니고 있어 우연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등장인물 사이의 경쟁과 갈등, 협조, 협력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으로 인해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는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 나아가 특정 과제나 역할이 주어지면 각자의 역할들을 사회나 문화적으로 기대되거나 용인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별개의 의미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이 주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가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 있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을 잘 반영해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을 관찰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노멀 크러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다를 뜻하는 노멀과 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크러쉬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네. 직역하면 평범한 것에 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인 노멀 크러쉬는 특별하고 화려한 것보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고 시청자인 나도 접근 가능한 부분을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애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탈락했을 때의 감정들이 일반인의 얼굴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때 더욱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요즘 또 많은 인원이 집단 토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인데요. 네. 이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집단의 가치를 두었고 관계와 대화를 중요시했습니다. 집단적인 대화로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과정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마다 주된 해결 과제들은 다르지만 집단 토크와 대화나 공동 활동을 통한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또 한국인의 정서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 놓으면서 회포를 푸는 양상을 띠는데 이것도 집단 토크의 진행 방식과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은 제3의 입장에서 이들의 집단 토크를 즐겁게 목격하며 가볍게 즐깁니다. 그 상황 자체에 몰입해서 마치 자기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3인칭 관찰이 1인칭화되는 경험입니다. 네. 내가 바로 TV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 상대와 직접 이야기하며 활동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면서 공동 대화와 활동의 즐거움에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다고 또 너무 몰입하면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연잎 유래 성분의 독감 바이러스 억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마진열 박사팀은 연잎 추출물인 이소케르시트린이 독감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저해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세포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사용 중인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는 내성 바이러스 출현 등 부작용도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가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은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의 데이터 센터와 연계해서 사용자가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터 등록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최석정상 수상자로 서울대 강명주, 카이스트 엄상일, 포항공대 황형주 교수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주 교수는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컴퓨터로 구하는 연구를 수행해 영화에 활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고도화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엄상일 교수는 선이 많고 촘촘한 그래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을 고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황형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올해의 최석정상은 조선시대 학자 최석정의 수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수학 발전과 수학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장관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강사라 교수가 한국계 과학자 최초로 미국 지구물리학회의 중견 대기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강 교수는 고위도 열대 원격 상관에 대한 기존 관점을 바꾼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고위도 지역과 열대역의 기후변화는 별도로 연구돼 왔지만 강 교수는 고위도 지역이 열대 지역에 미치는 원격 상관 효과를 규명해서 기후변화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격 상관이란 어떤 지점의 현상과 이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지구물리학회는 매년 박사학위 취득 후 8년에서 20년 사이 탁월한 성과를 보인 대기과학자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인식도 조사 결과 올해 관심도는 성인이 47.5점, 청소년 68.9점으로 지난 2020년 성인 46.9점, 청소년 57.1점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에 대한 이해도 역시 성인이 37.6점, 청소년 52.4점으로 2020년 성인 36.5점, 청소년 44.6점보다 높았습니다. 관심도와 이해도 모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과학 인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등 국내 대형 과학 이슈와 과학 유튜버 등 뉴미디어를 통한 과학 정보 확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동파 사고 예방과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수요일까지 최대 10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이 내려 그대로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어르신들은 외출하실 때 낙상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